60대, 70대 여러분들은 매달 얼마나 지출하고 계신가요?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 노인 빈곤율이 1위인 점을 보면 많은 어르신이 노년의 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지출, 관리법으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노후를 위해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실수와 주변 지인들의 사례를 통해 노후 자금이 바닥나지 않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혜 담은 노후 채널은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돕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분명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살고 있는 김상덕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다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후회되는 지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임원이 되었을 때만 해도 경조사비가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했죠. 평균적으로 매달 150만 원 정도를 경조사비로 지출했는데 당시에는 이것도 적은 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회사 내 직원들의 경조사는 물론이고 협력사, 거래처, 동창회, 고향 친구들까지 한 달이면 최소 5-6군데는 경조사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30만 원, 돌잔치 20만 원, 부모님 칠순 30만 원이 기본이었죠. 장례식은 당연히 직접 가봐야 했고 못 가면 조의금이라도 보내야 했습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지출한 경조사비가 무려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계산해보니 제가 돌려받은 금액은 6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5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돈이면 작은 아파트 한 채 전세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요. 더 큰 문제는 퇴직 후에도 경조사비 지출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다니는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노래교실만 해도 회원이 각각 20명은 됩니다. 모임이 많으니 경조사도 자연히 많아지더군요. 매달 평균 5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절친한 친구 박용석 씨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퇴직 후에도 매달 100만 원 가까이 경조사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적금을 해약해가면서 경조사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거죠. 다들 내 은퇴식에 축하금도 보내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경조사에 안 갈 수도 없고 하면서도 한숨을 쉬더군요. 제가 깨달은 점은 경조사비는 결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퇴직자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맺은 인맥들은 퇴직 후에는 대부분 흐지부지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작 경조사비 부담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원칙을 세워두었습니다. 첫째, 정말 가까운 친인척과 친구들의 경조사만 참석합니다. 둘째, 금액은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절합니다. 셋째, 새로운 모임은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모임이 많을수록 경조사비 부담도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조사비 지출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노후 자금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실 때는 꼭 경조사비 부담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 주변을 보면 경조사비 때문에 노후 자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에는 등산 모임에서 만난 한 회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부고 소식이 더 잦아지는데 매번 조의금을 보내다 보니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과연 상부상조의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현직에서 일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저 형식적인 현금 교환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경조사 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아들 결혼식 때 경험한 건데요.
청첩장을 돌리면서 축의금 부담 갖지 마시고 참석만 해주세요라고 말하더군요. 시대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경조사비 월 예산을 정해두세요. 저는 매달 50만 원 이상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달로 미루거나 불가피한 경우 금액을 조정합니다. 둘째, 경조사 참석 범위를 확실히 정하세요. 저는 이제 친인척, 정말 가까운 친구, 오랜 이웃으로 한정했습니다. 과거 직장 동료나 지인의 지인 경조사는 축하 또는 조의 메시지만 보내드립니다. 셋째, 새로운 모임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모임이 많을수록 경조사도 늘어납니다. 저는 기존 모임도 골프, 등산 2개만 남기고 정리했습니다. 넷째, 경조사비 금액을 현실화했습니다. 결혼식은 10만 원, 돌잔치는 5만 원, 칠수는 10만 원 선으로 조정했습니다. 장례식도 조문만 가거나 조의금 10만 원 선으로 정했습니다. 다섯째, 본인의 경조사도 간소화하세요. 제 손자 돌잔치 때는 가족들끼리만 소박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고 따뜻한 시간이 되었죠. 이런 변화를 주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친한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연금으로 생활하다 보니 경조사비를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대부분 충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결국 경조사비는 관계 유지 비용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만 있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이 부분을 조정하셔서 노후 자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깨달은 두 번째 교훈, 주거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우만 해도 부산 해운대에 20년 넘게 살던 빌라가 있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묶여 있었죠. 은퇴 전에는 이 정도 집이 있어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집이 커면 클수록 관리비와 수선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겨울철 난방비만 해도 매달 5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게다가 20년 된 집이다 보니 여기저기 고장 나는 곳도 많았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작년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입니다. 수리기사가 와서 하는 말이 새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서 아예 새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견적이 무려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집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침 제 친구 이영호 씨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3년 전 강서구로 이사를 했는데 훨씬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남은 돈으로 우량 주식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달 배당금으로 12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상더가 우리 나이에 무슨 큰 집이 필요하냐? 아이들도 다 출가했는데 관리비만 많이 나가는 집에 살면서 고생할 필요 없어. 이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말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운대 빌라를 3억 5천만 원에 매각하고 교통이 편리한 사상구의 소형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2억 원에 샀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은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우선 관리비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작은 평수다 보니 난방비도 적게 들고 청소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새 집이라 수리비도 거의 들지 않고요. 게다가 주식 배당금으로 매달 4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체면이 떨어지지 않을까?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해운대를 떠나면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컸죠. 특히 아내를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는 데는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우리 큰 아들의 한마디였죠. 아버지, 요즘은 해운대 사시는 것보다 든든한 노후 자금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집 줄이고 현금 확보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세요. 사실 우리 세대는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특히 해운대처럼 좋은 동네에 산다는 게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실속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사하고 나서 달라진 점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비가 월 6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작은 평수라 난방비도 적게 들고 청소도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예전 집은 20년 됐으니 이것저것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었는데 새 집은 수리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셋째, 배당주 투자로 매달 4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이게 10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넷째, 교통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시내 나가기도 쉽고 마트도 가깝습니다. 차가 없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다섯째,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큰 집을 관리하는 부담이 사라지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끔 지인들이 해운대 살 때가 좋았지? 라고 물어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니 취미 생활도 더 즐길 수 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엔 큰 집에 대한 유지비 걱정으로 잠을 설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허례허식을 버리고 실속을 차리는 게 현명합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살고 계신 집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관리비는 얼마나 드는지, 수리비는 어떤지, 그리고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세요. 분명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가장 뼈아픈 실수를 했던 자녀 지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딸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으로 2억을 지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내 딸 결혼인데 하는 마음에 퇴직금의 절반을 털어 지원했죠. 문제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3년 전에 찾아와서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치킨 프랜차이즈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지원 좀 해주세요. 3년 안에 원금은 꼭 갚을게요. 당시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이 적다며 창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받아온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월 8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자신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대했습니다. 요식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첫째한테는 2억을 주셨잖아요.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결국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들이 대출을 받아 시작했죠. 처음 3개월은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변의 경쟁업체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배달 어플 수수료, 재료비 상승으로 순이익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아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5천만 원을 지원해야 했죠. 결과적으로 2억이 날아간 셈입니다.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친구 최 부장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로 퇴직금 전액을 날린 것은 물론이고 지금도 매달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식 위하는 마음에 한 일인데 이게 오히려 자식 인생에 독이 될 줄이야. 최 부장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돈을 안 줬더라면 아들이 더 철저히 준비하고 시작했을 텐데 쉽게 포기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지원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 자금을 자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난달 동창회에서 만난 후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사업 지원하다가 노후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창업 성공률이 10%도 안 되는데 부모 돈으로 시작하면 더 쉽게 포기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자녀 지원에 대해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결혼 자금은 최소한으로 지원합니다. 신혼부부가 스스로 노력해서 집을 마련하는 과정도 중요한 인생 경험이니까요. 둘째, 사업 자금은 절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가 창업을 하고 싶다면 먼저 그 분야에서 최소 3년은 일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큰 지출이 필요할 때는 금액의 절반만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넷째, 매달 용돈을 주는 것보다 특별한 날에 목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정기적인 지원은 자녀의 자립심을 약화시킬 수 있거든요. 다섯째, 손주들 교육비는 따로 적금을 들어 준비합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녀 사업 지원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갚겠다는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실패하면 자녀의 빚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창업 실패 후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급여는 예전보다 조금 늘었고 이제는 본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히려 실패한 창업 경험이 인생의 좋은 교훈이 되었다네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재정 지원이 아닙니다. 때로는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투자와 보험 문제입니다. 저는 퇴직금 5억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녔으니 적지 않은 돈이었죠.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였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수많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장덕 씨, 지금 광안리에 있는 상가가 괜찮아. 은행 대출 받아서 들어가면 월세만 300만 원은 나올 거야. 요즘 가상화폐가 뜨는데 퇴직금의 10%만 투자해봐. 1년이면 2배는 거뜬해.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은 지인의 말만 믿고 상가 투자에 뛰어든 겁니다. 퇴직금 3억에 대출 2억을 더해 5억짜리 상가를 계약했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월세가 250만 원 정도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2년 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더니 결국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결국 월세를 150만 원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매달 100만 원인데 관리비와 보험료, 재산세까지 내고 나면 실제 수익은 2,03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결국 올해 초에 4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5억을 주고 산 건물을 4억 5천에 판 거죠. 거기에 2년 동안 들어간 각종 비용까지 생각하면 말씀드리기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보험이었습니다. 퇴직 후 한 달 만에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습니다. 실장님, 지금 있는 보험을 새로운 상품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장도 더 좋고 만기 수익률도 높아요. 당시 저는 20년 넘게 유지해온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이 있었습니다. 월 보험료로 4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죠. 설계사는 이 보험들을 해약하고 새로운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했습니다. 지금 보험은 너무 오래됐어요. 요즘 나온 신상품들이 훨씬 좋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제 아내가 이를 반대했습니다. 우연히 아내의 친구가 보험 설계사였는데 그분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죠. 오래된 보험일수록 보장이 좋습니다. 당시 위험률이 지금보다 낮았거든요. 절대 해약하지 마세요. 새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3배는 올라갈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 한 명은 20년 된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가입했다가 큰 후회를 했습니다. 보험료가 월 120만 원으로 올랐는데 보장 범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투자와 보험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는 반드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상품만 하세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투자는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라도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셋째, 오래된 보험은 함부로 해약하지 마세요. 20년 전, 30년 전 가입한 보험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넷째, 투자 권유나 보험 리모델링을 제안받으면 최소 한 달은 고민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다섯째,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세요. 적은 수익에 만족하더라도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투자 사기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전화로 주식 투자를 권하거나 인터넷으로 수상한 투자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안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아무리 친한 지인이 권해도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건강관리 비용입니다.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약이나 영양제로 건강을 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건강이 재산이야. 영양제라도 잘 챙겨 먹어. 그래서 시작한 게 영양제 컬렉션이었습니다. 홈쇼핑에서 프로폴리스를 샀고 지인 소개로 칼슘제를 구매했죠. 한의원에서는 보약을 지어 먹었고 마트에서 본 건강식품은 웬만하면 다 사봤습니다. 한때는 아침마다 먹는 영양제가 무려 15살이었습니다. 한 달 영양제 값만 80만 원이 넘었죠. 아내가 약통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약값이 우리 생활비보다 많아요. 변화의 계기는 작년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과도한 영양제 복용이 오히려 간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과다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제 친구 박영식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각종 영양제를 복용했는데 오히려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의사는 과도한 영양제 섭취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답니다. 이제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제 섭취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6개월 전부터 이런 변화를 주었습니다. 첫째, 영양제를 과감히 끊었습니다. 대신 종합 비타민 하나만 먹고 있어요. 월 80만 원이던 영양제 비용이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둘째, 그 돈으로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했지만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시작했죠. 셋째,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처음엔 30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이 5kg 줄었고 혈압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약을 줄였는데 오히려 건강해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5가지 후회스러운 지출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체면과 욕심 때문에 우리의 노후 자금이 날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50대, 60대 시청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진정한 행복을 위한 투자를 하세요. 제 경우는 영양제 대신 운동을 선택했고 큰 집 대신 실속 있는 작은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150만 원 이상의 고정 지출이 줄었고 그만큼 삶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이 아닌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 담은 노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